사법심사의 탄생,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타락. 법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어떻게 군중의 분노를 승인하는 기관으로 변질되었는가? 오늘 이 근본적인 붕괴의 과정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떼법 정치에 대한 공포. 이게 바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왕정이 다시 돌아오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려워했던 거고요. 헌정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명품, 바로 사법심사를 낳게 된 배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순서에 따라서요, 사법심사의 본질이 뭐였는지부터 시작해서 한국 헌법재판소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그 논리적 귀결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가보죠. 존 마샬 대법원장이 확립한 사법심사라는 건요, 민주주의의 그 뜨거운 열광에 속도를 더하는 엑셀러레이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열광을 제어하는 브레이크로 설계됐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사법심사는 민주주의가 헌법이라는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꽉 묶어두는 강력한 족쇄였던 거죠. 다수의 뜻은 존중하되 결코 법 위에 군림하게 두지는 않겠다는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 사법심사의 정신을 그대로 압축해서 보여주죠. 사법부는 뜨겁게 달아오른 여론의 온도를 낮추는 냉각장치여야만 했습니다. 절대로 그 열기를 더 키우는 확성기가 되어서는 안 됐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전통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냉각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인 열기를 사법의 권위로 딱 봉인해버리는 장치로 변모하고 있다는 비판. 그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이 슬라이드가 그 비극적인 역전을 보여줍니다. 헌재가 형사사법의 엄격한 검증 절차를 그냥 건너뛰고 불완전한 기록과 진술만으로 정치적으로 너무나 결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순간, 헌재는 법치의 보루가 아니라 정치적 결론을 그저 추인해주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이 과정이야말로 사법 절차의 왜곡입니다. 형사재판에서라면 증명책임, 반대신문 이런 걸 다 거쳐야 할 사실관계를 헌재가 먼저 가로채서 확정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전제가 무너지더라도 이 정치적 판결은 수정이 불가능한 역사로 남아버리는 이 구조적 결함,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제 이 구조적인 실패가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세 가지 결정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헌재는 형사법정에서도 가장 논쟁적이었던 부분들을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판단의 전제로 삼았습니다. 이건 탄핵과 형사는 다르다는 말로 정당화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헌법재판이 형사 책임을 미리 판단해버린 명백한 구조적 오류였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패턴, 정말 명확하지 않습니까? 헌재가 형사재판에서라면 가장 신중하게 다뤄야 할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정치적으로 가장 파괴적인 방향으로 선택하고 확정해버렸다는 겁니다. 탄핵이 특정 정치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라면 다음 사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위험하죠. 이건 민주주의 그 자체의 생명줄인 선거의 정당성을 뿌리째 뒤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한 명은 잘못될 수 있어도 선거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복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리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물리적, 기술적 방화벽 중 하나라는 겁니다. 법이 괜히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이 방화벽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한번 보시죠. 법률이 명시한 날인을 행정기관인 선관위가 자기들 하위 규칙을 근거로 인쇄로 바꿔버렸습니다. 부정선거를 막으려고 도입한 장치를 오히려 부정선거가 가장 쉬운 구조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판결은 헌재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법률의 명문 규정을 행정 편의로 대체해도 된다고 선언한 셈이고, 입법자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수단을 그냥 형식적인 행위로 격화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탄핵보다 더 위험한 판결인지 아시겠습니까?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파의 유분리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참여하는 모든 선거의 신뢰 기반, 그 자체를 사법부가 허물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판결들이 과연 보편적인 사법 기준에 부합하는 걸까요?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 왜 이런 판단들이 그 나라들에선 나쁜 판결 수준이 아니라
애초에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판결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요,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첫째, 탄핵은 사법부가 아니라 의회의 몫입니다. 둘째, 대법원은 형사 사실을 새로 확정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냥 이 법률이 헌법에 맞느냐, 그것만 판단할 뿐입니다. 한국 헌재의 모델이 됐던 독일은 어떨까요? 독일 헌재는 형사사건의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는 걸 명시적으로 피합니다. 특히 선거에 있어서는 부정의 가능성만 생겨도 위헌을 선언할 만큼 그 절차적 엄격성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이 표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사실 인정, 형사사건 선취, 선거 절차에 대한 태도에서 한국헌법재판소는 미국이나 독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독특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판사 개인의 성향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와 권력 행사 방식 그 자체의 문제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목격한 이 사건들은 단순하게 개별 판결이 실수한 게 아닙니다. 이건 헌정의 본 궤도에서 이탈한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의 증상들인 겁니다. 바로 이 문장의 오늘 분석의 핵심을 꿰뚫었습니다. 법률의 명문 규정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후적으로 유연하게 해석하고 그 해석을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게 확정하는 행위. 그건 더 이상 사법심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분석의 초점은 특정 판결이 옳았냐 틀렸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판결이 애초에 내려질 수 있도록 허용한 시스템, 즉 헌법재판소라는 기관 자체의 권력 행사 방식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이게 과연 과격한 구호일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온 이 분석에 어쩌면 피할 수 없는 논리적인 귀결일까요?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겠습니다.